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8.28 전대에서 이재명 의원이 뭐 당권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해서 이제 어대명이란 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6, 7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 8명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예. 예비 8명이가 되죠. 예, 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빼면 7명이네요. 네. 이 어대명 구조를 흔들려는 네. 그런 비명계의 반격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재명 의원이 정말 뭐 꾀돌이랄까 네. 또 선거를 많이 치러 봐가지고 맞춤형 공약을 참 잘 내놓는다 하는 게 제가 최근에 내놓은 그 당 혁신안이라 해갖고 당원 지위 강화 방안 뭐 네. 이런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 이재명 이 사람 참 머리 좋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출사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당원이더라고요. 당원이라는 말 계속 동원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보면 지금 바꾸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들여다보죠. 당원 총회 정례화, 당원 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 청원제, 당원 소통 창구 늘려서, 자, 당 시스템 공천, 그건 당원은 아니니까 이렇게 당원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중앙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권력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앙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나 당협 또 시도지사 또 그들이 추천하는 한두 명 해갖고 전체적으로 권력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예비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비 경선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회 투표 100%예요. 그리고 당대표는 중앙위원회 투표가 70%, 여론조사 30%. 아직도 이렇게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자기가 다 당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당원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원 그러면 다 권리당원을 얘기하죠. 돈은 1,000원씩이라도 그렇죠. 계속 6개월 이상 낸 사람들. 권리당원이 지금 이번에 45%로 가장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실제 투표에서는 45% 줬죠. 이 대의원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부당 위원장들이 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45%에서 30%로 줄여버렸죠. 다 줄였죠. 자,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인즉슨 이제 모두 중앙위원회, 대의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당원들, 권리당원들, 개딸과 양아가 다 결정할 거야. 뭘 결정해? 공천도 결정을 하고, 그렇죠. 뭐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 뭐 지금 최고위원이 안 들어, 뭐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 당원 투표해 주세요. 당원들이 다 결정해 주세요. 그럼 무조건 당원들이 야 하고 몰려들어서 해주죠. 이제 이게 정당 뭐 직접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당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일당 독재를 하겠다. 그 이재명 당 만들겠다 그거고. 그렇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성 팬덤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당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재명이 내놓은 혁신안 보면은 이 당 대표 거기도 뭐 이 권리당원들 다 당원들 이 입장을 강화해가지고 그냥 어대명이지만 그대로 최고위원까지 다 먹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공천까지도 이 당원들이 또 경선하면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다 공천도 다 차지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멋있게 얘기해요.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 집단지성 맞아요. 당원의 집단지성을 의사결정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참 멋져요. 멋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당원들이 다 열광하는데 권리당원들 개딸들이 다 열광하는데 누가 내 뜻을 거역해 이제 앞으로? 절대 못해요. 대신 뭐 개파 공천 그런 거 없다. 공천 학살 없다. 이렇게 공천 학살은 없지만 이 당원들이 다 결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말만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람으로 다 그 당원들이 결정해 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개파 공천 없다, 학살 공천 없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공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계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그런 사당화
이걸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예. 그쪽에서도 야, 우리 다 학살시키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죠. 뭐 586 운동권 이런 쪽은 뭐 거의 물갈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선 의원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친문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또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싹 첫 번째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 예, 싹이죠. 싹. 경선에서 다 척지죠. 원수잖아요. 예, 척져. 나를 감히 그렇게 얘기해?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DNA에 포용이라는 거 있었습니까? 없죠. 남양주 시장, 조광한 시장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기를 거슬린다든가 반기를 들었다가 아주 무자비하게 감찰 내보내갖고 박살을 내버렸죠. 박살을 냈죠. 그러다 어디다 보니까 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DJ부터 민주당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사당화 위험성이 큰 적은 없었다고 딱 반기를 들고 나섰네요. 그렇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왔을 때 민주주의적 질서와 제도적 과정이 흐려졌다. 이 사람이 참 아직도 정치적이 덜 묻었어. 이럴 때 흐려진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흐려진 게 뭐야? 파괴됐다거나 딱 좀 용어로 확실히 써야지. 동아일보 기자가 말이지. 이게 아주 애매한 말로 그냥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사당화됐다. 위험하다. 우리 민주적 질서가 또 흐려져요. 흐려졌다. 뭐 이렇게 뭐 나섰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서른 말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은 아마 친문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민심보다 당심이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강심으로 이렇게 포장된 강성 팬덤 이런 사람들한테 당이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네요. 조홍천이라는 사람도 일관성이 좀 없어요. 이때는 또 그 팬덤이 문제다 하는 거,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전혀 다른 이재명과 관련해서 막 그 추켜주고 저희 갈피를 못 잡겠는데 이번에 강훈식 아마 당대표 출마자를 뭐 지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강성 팬덤에 쌓인 분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24년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말은 공천 학살 안 한다고 하지만 거의 학살을 당한다고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당의 분열로 갖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냐. 아니, 공천 때문에 당이 분열되는 건 두 가지죠.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끼리 당을 나가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척을 찍었고 그 경선 끝난 다음에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른이 딱 그 말을 했어요. 공천 학살이 없다고. 그건 본인 주장이시고 아니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개파 공천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른 의원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네. 변호사비 대납 사건 누가 보더라도 그 재산상에 그 악의가 안 맞는데 대납을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상식적이다. 성남 FC 후원금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또 강병원 의원도 지금 당대표 출마에 나섰는데 그 방탄국회란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갖고 국회의원 자격 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런 비리를 저질러갖고 국회의원 자격 정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격 정지 당한 사람은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의결에 이 자격증제 된 사람은 제외하는 거.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분히 이재명을 겨냥한 거죠.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 방탄으로 지금 뭐 일관하고 있으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은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의원, 이 네, 김종민도 나섰어요. 아주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아주 들고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과 필적할 만한 그런 당 대표 후보가 7명이 있습니다만은 몇 그 명이 사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식이어 가지고 과연 큰 이변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다가 이재명 의원 하는 거 보면 참 약은 사람이다. 이번에 대표 출마 전인가요? 저 국립현충원 갔는데 왜 DJ만 또 참배를 했어요? DJ 묘소마. 그렇죠. 대개는 그렇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봉화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 이게 민주당 그 출마자들의 어떤 행보인데 그날 딱 꼬집어 DJ 묘소만 가고 그 다음에 DJ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건 지금 호남이 자신을 계속 대권 주자로서 지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절박함, 또 대권 주자니까 어쨌든 당대표까지도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광주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낮았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지방선거를 다 포함해서 딱 하면 이재명이 과연 다른 쪽에서 얼만큼 표를 갖고 올 수 있느냐. 호남은 무조건 다 지지해준다고 치고 얼만큼 다른 쪽에서 갖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이를테면 문재인이나 혹은 노무현을 호남이 일치단계에서 찍어준 이유는 PK표를 갖고 올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TK, PK를 갈라칠 수 있는 어떤 이 표가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지나와 봤더니 TK 출신의 이재명은 TK에서 표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PK에서 갖고 왔느냐? PK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보니까 37점 몇 % 광주가 나온 게, 지난 대선 봤더니 믿을만 하지 않아. 이런 어떤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호남 유권자들만 받으면 내가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 호남만 따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호남 민심도 심상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당원 구조가 호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의 그러니까 대주주. DJ 정신을 승계하겠다, 계승하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노무현 얘기는 지금 쏙 빼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참, 그동안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문제 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물어봐도 입 딱 다물고 있더니, 박지원 당대표 출마 서류 반려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어젠가는 그 사람 출마를 하도록 해주지 왜 그랬나 하고 또 박지원을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를 말을 돌렸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참 비겁한 게 바로 그 덜목에서 참 비겁한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인물이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기지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책임을 져줘야지. 어떤 책임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은 심판자잖아요.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무엇인가 전대를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룰을 좀 예외를 해달라고 우상호한테 얘기했어요. 우상호는 그거 적극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후보들이에요. 만약 이재명과 나머지 후보들이 이재명이 나서서 후보들한테 20대 여성 정치인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기회를 주자라고 분위기 이끌어갖고 우상호한테 비대위원장 우리들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당원 당규 좀 바꿔줘도 아니면 예외를 인정해 주세요. 하면 우상호는 땡큐 하고 받아들여주면 되거든요. 그런 자기 책임이거든요. 자기가 나서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자기는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면 휙 하고 나가고 하다가 반려된 이후에 그거 좀 반려해 주지. 이건 진짜 얍삽한 거죠. 참말로. 어쨌든 비명계 쪽에서 이재명의 사당화라든가 사법 리스크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순회 토론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TV 토론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7명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만은 여기서 연대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없는 한 이재명 당대표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는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예. 변수가 뭐가 8월 있을까요? 29일이 투표일입니다. 그 전당대회 날이에요. 근데 검수완박이 9월 3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은 어차피 지금 8월 말 이전에 이 대장동 수사나 성남FC나 그 중에 하나는 전 조사가 완료되고 검찰 발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중에 어떤 것들을 먼저 중간 뭐 발표라도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흐름이 또 친문이라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변수죠. 여기 나오는 서정욱 변호사 아주 검찰 소식에 밝은데 적어도 8.15 전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성남 FC 의혹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된 밥이라는 거죠. 수사가 자기가 알아볼 때 다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환 조사가 있을 테고 뭐 오든 안 오든 얼마든지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소환 안 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하는 것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에서 오히려 검찰 쪽에서 8.15 전에 8.28 이전에는 몇 개 지금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7개인데 그중에 적어도 2서너 개 정도는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까지도 네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친문이 벌써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에 밑자락이 깔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친문이 이재명 후보를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거봐라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예,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네. 이재명의 운명도 최종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